50%가 10%가 됐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입니다. 1988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미국조차 두려워하던 그 일본이 3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은 해외로 떠났고 공장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55조 원 투자, 6만 명 신규 채용, 6개월 걸리던 기술을 2주로 단축시키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자존심을 지키느냐, 미래를 위해 무릎을 꿇느냐, 그리고 터진 충격적인 반전.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이 스스로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모토 류이치입니다. 일본 국립첨단과학기술대학교에서 AI 반도체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교수죠. 올해로 25년째 이 분야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늘어선 장비들은 며칠째 같은 자리에서 에러 신호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예산 부족으로 새 실험을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수님, 다나카 군이 미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조교 미야자키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불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벌써 몇 번째지? 석 달 동안 4명째입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25년간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믿고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저는 침몰하는 배에서 혼자 노를 젓고 있었던 겁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미야자키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발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국 AI 반도체, 미국 시장 점유율 30% 돌파. 일본 기업 언급 없어.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야자키 군,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네. 한국이 저렇게 달리는 동안 우리는 뭘 했던 거지? 조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오래된 자료들을 뒤적였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전성기 기사들, 애니시와 도시바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의 사진들. 그때는 미국조차 일본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한국과 미국이 AI 시대에 맞는 반도체를 개발할 때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도 느렸고 젊은 인재들은 하나둘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발신 지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쿄, 카스미가세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카스미가세키는 일본 정부 청사가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여보세요? 사카모토 류이치 교수님이십니까? 낮고 단호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경제산업성 반도체 전략국 나카지마입니다. 내일 오전 9시, 본청으로 와 주십시오. 무슨 일로요? 국가 전략급 프로젝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국가 전략급 프로젝트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카스미가세키에 있는 경제산업성 본청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25년간 학자로 살면서 정부 청사에 불려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로비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7층에서 내리자 김복도가 나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회색 벽,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이쪽입니다. 안내원이 멈춰선 곳은 철문이었습니다. 옆에 붙은 표지판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는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사카모토 교수님, 오셨습니까? 테이블 끝에 앉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나카지마 토모유키입니다. 경제산업성 반도체 전략국 실장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카지마 실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 하나가 떴어요. 일본 반도체 시장 점유율 추이. 1988년 50%를 넘었던 숫자가 해마다 떨어지더니 올해는 10%도 안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과 대만의 상승 곡선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교수님,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나카지마 실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달리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삼성의 최신 AI 반도체 생산 시설, 미국 인텔의 차세대 공장, 대만 TSMC의 첨단 공정. 모두 일본이 가진 기술보다 최소 5년은 앞선 것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나카지마 실장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고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게 전부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나카지마 실장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젊은 동양인 남성. 또렷한 눈매와 침착한 표정.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서준. MIT 출신, 28살. 현재 미국 국립 AI 반도체 융합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준. 그 이름은 이미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AI가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천재. 그의 기술이 상용화되면 반도체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는 AI 기반 반도체 자동 설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나카지마 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에 6개월 걸리던 칩 설계를 2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성능은 오히려 40% 이상 향상되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6개월에서 2주. 이건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었어요. 업계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이 모두 그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카지마 실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 말씀이십니까? 교수님, 한서준을 일본으로 데려와 주십시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스크린 속 한서준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28살. 저희 절반도 안 되는 나이에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 된 청년. 왜 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25년간 이 분야에 계셨습니다. 학문적 권위도 있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으시죠. 나카지마 실장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서준의 아버지가 한국 사람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분이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가 올까? 왜 일본을 선택해야 하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 제공하겠습니다. 나카지마 실장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대형 반도체 기업 부회장이었어요. 연봉, 연구비, 시설,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교수님은 그를 설득만 해주시면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서준, 28살의 천재. 그를 데려오는 것이 정말 일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그가 정말 일본에 올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서준에 관한 두꺼운 파일을 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새 그 자료를 읽었어요. MIT 박사 논문, 미국 연구소 내부 평가서, 학회 발표 자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유망 연구자가 아니었어요. 세계 반도체 전쟁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그의 알고리즘 논문이었습니다. AI 기반 반도체 자동 설계 시스템이라는 제목. 기존 방식으로는 6개월 걸리던 칩 설계를 2주 만에 끝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저는 논문의 수식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봤습니다. 틀린 곳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평생 연구하며 막혔던 부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놓았더군요. 다음 날 오후, 일본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 한 호텔 연회장. 테이블 주위로 15명이 넘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한서준 영입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님,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 대기업 부회장이 말했어요. 그분이 원하는 건 뭐든 제공하겠습니다. 연봉 50억 엔도 가능합니다. 50억 엔. 한국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연구시설도 새로 지을 수 있어요. 도쿄든 오사카든 원하는 곳에.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결국 돈이지 뭐.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60을 넘긴 남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마츠오 히데토. 일본 대형 반도체 업체 부회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경파의 수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한국인은 일본을 동경하니까 당연히 올 거야. 마츠오 부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앞에서 안 넘어올 사람이 어딨어? 더군다나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일본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츠오 부회장님, 한서준 박사는 미국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움직일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에이, 사카모토 교수. 마츠오 부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한국이 뭐가 있어? 삼성. 그거 우리 기술로 큰 거잖아. 한국은 결국 생산만 하는 하청 국가야. 설계는 우리가, 미국이 하고. 회의실에 있던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반도체, 일본 기술을 배워서 양산하는 수준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마츠오 부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우리만 점잖게 굴 이유가 없죠. 정보전이든 언론 플레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 그건 좀...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마츠오 부회장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교수님은 학자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비즈니스는 전쟁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야.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나카지마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마츠오 부회장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성 있는 접근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서준의 알고리즘 시연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AI가 실시간으로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펼쳐졌어요. 복잡한 회로도가 눈앞에서 스스로 완성되어가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일본이 가진 어떤 기술로도 이걸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한국은 생산만 하는 하청 국가. 마츠오 부회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요? 이틀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한국 땅을 밟는 건 15년 만이었거든요.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빠르고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공항 곳곳에 디지털 광고판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AI 반도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문구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항 시설 자체가 달랐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어디를 봐도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길을 알려주고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은 몇 초 만에 처리를 끝냈어요. 이게 공항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나리타는 시설이 넓고 입국 심사에 30분은 기본으로 걸리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로는 넓고 깔끔했어요.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정돈된 느낌이었고 거리 곳곳에 첨단 기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전광판, 무인 키오스크, 전기차 충전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오후 반도체 산업 통상부 한도현 장관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산업 통상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만을 위한 정부 부처를 따로 만들었더군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서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구소 소식은 많았지만 그의 개인적 배경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가족 관계, 한국과의 연결고리, 모두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더 깊이 검색하다가 작년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도현 장관 아들, MIT 박사학위 취득 축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추가 검색을 했습니다. 한도현 장관 프로필, 가족 정보, 학력,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어요. 한서준은 한도현 장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재 스카우트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 핵심 인물의 아들을, 그것도 국가 전략 자산을 데려오겠다는 임무였던 겁니다. TV를 켰습니다. 마침 뉴스에서 반도체 산업 통상부 브리핑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도현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AI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죠.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확신의 중심에 한서준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하게 나카지마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한서준이 한도현 장관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말했다면 교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래서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임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한 명의 연구자를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략 그 자체와 맞서는 일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 한서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한국은 생산만 하는 하청 국가. 마츠오 부회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그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혹시 우리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다음 날 현실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I 반도체 전략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20층은 넘어 보이는 첨단 빌딩.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건물 앞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로봇 안내원이 다가왔어요. 사카모토 류이치 님이시군요. 한서준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얼굴 인식 시스템이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탁 트인 연구 공간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한서준.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강렬한 인상을 주었어요. 또렷한 눈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사카모토 교수님이시군요. 그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어가 유창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어요.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먼저 친분을 쌓고 천천히 영입 제안을 꺼내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런 전략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바로 이야기하시죠. 한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은 왜 이제야 움직이는 겁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AI 반도체 패러다임이 바뀐 건 5년 전입니다. 한서준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삼성, SK, 국가연구소가 하나로 뭉쳤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일본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 동안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5년 전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때 일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고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그 사이 한국과 미국은 앞서 나갔고 일본은 뒤처졌습니다. 교수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한서준이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영입으로 해결하려는 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정확히 핵심을 찌른 거예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한서준 한 명만 데려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저를 데려간다고 해서 일본이 바뀔까요? 한서준이 물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는요? 정부와 기업의 협력 체계는요? 젊은 인재들에 대한 투자는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저 한 명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25년간 반도체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논쟁을 겪어봤어요. 하지만 28살 청년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논파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교수님, 한서준이 말했어요. 저는 기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낡은 시스템 안에서 혼자 발버둥 치는 것? 아니면 여기서 세계를 바꾸는 것?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처럼요. 한서준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아니, 밀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생산만 하는 하청 국가.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방금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한서준이 저를 연구시설 투어에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에서 오셨으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호기심이 컸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연구가 어느 수준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제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축구장 2개 크기는 될 것 같은 연구시설. 천장에는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최신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 화면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입니다. 한서준이 설명했어요. 미국, 유럽, 대만의 주요 연구소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분 단위로 업데이트되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는 MIT, 스탠퍼드, 취리 공대, TSMC 연구소 등 세계 최고 기관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실시간 연구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3년 전부터 구축했습니다. 한서준이 대답했어요. 한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죠. 글로벌 협력 없이는 AI 반도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자기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경쟁사에 기술이 새어나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도 느렸고요. 그런데 한국은 세계 최고 연구소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의사결정 속도도 다릅니다. 한서준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TSMC에서 새로운 공정 데이터가 왔습니다. 우리 팀은 2시간 만에 분석을 완료하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결정했어요. 2시간이요? 네. 일본이라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라면 우선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급자 결재를 받고 회의 일정을 잡고
최소 2주는 걸릴 겁니다. 어쩌면 한 달도요.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한서준이 말했어요. AI 시대에는 누가 먼저 실행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 경쟁자는 이미 시장을 점령해버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연구원 한 명이 한서준에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삼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후 회의 자료 검토해달라고요. 알겠어. 30분 뒤에 보내줘. 한서준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삼성과도 직접 협력하십니까? 물론이죠. 여기는 정부 연구소지만 삼성, SK와 매일 소통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기본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연구소와 기업이 따로 놀았거든요. 서로 뭘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협력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교수님, 이쪽으로 오시죠. 한서준이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최신형 EUV 노광 장비 3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장비였어요. 일본 최고 연구소에도 한 대밖에 없는 장비가 여기에는 3대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부와 기업이 공동 투자했습니다. 한서준이 설명했어요. 5년 전에 결정하고 2년 만에 도입했죠. 빠른 결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비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사결정 속도, 협력 체계, 실행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서준이 제 옆에 섰어요. 저는 일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훌륭한 기술과 인재가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느립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모든 반박을 무력화시켰어요. 한국은 생산만 하는 하청 국가. 그 말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편견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교수님, 저희 핵심 기술을 보여드릴까요? 한서준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대단한 게 있다니요. 시연실로 이동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대형 스크린 하나가 빛나고 있었어요. 연구원 3명이 자리에 앉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AI 기반 반도체 자동 설계 시스템입니다. 한서준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KAIROS라고 부릅니다. Korea AI-based Revolutionary Optimization System이 약자죠. 스크린에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파라미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반도체 설계에는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네. 보통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KAIROS를 사용하면 한서준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AI 가속기 칩을 설계합니다. 스크린에 빈 회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AI가 스스로 회로를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선이 뻗어나가고 노드가 생성되고 연결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한 회로도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간 반도체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기술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AI가 인간 설계자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한서준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AI가 수백만 가지 조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최적의 설계를 찾아냅니다. 인간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죠. 화면 한쪽에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5분, 20분, 25분. 거의 다 됐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스크린에 설계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분이요? 6개월 걸리는 작업을 30분에, 정확히는 2주입니다. 한서준이 정정했어요. 지금 보신 건 데모용 간소화 버전이에요. 실제 풀스케일 설계는 2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기존 6개월에 비하면 획기적인 단축이죠. 6개월에서 2주. 이건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업계 전체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혁명이었어요. 성능도 보여드릴까요? 한서준이 다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KAIROS로 설계한 칩과 기존 방식으로 설계한 칩의 비교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연산 속도 43% 향상, 전력 효율 38% 개선, 발열량 25% 감소, 오류율 89% 감소. 믿기지 않으시죠? 한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혁명입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혁명은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서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흥분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가진 어떤 기술로도 이걸 따라갈 수 없었어요. 5년, 아니 10년을 투자해도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한서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충분해요. 문제는 방향입니다. 방향이요? 과거에 집착하느냐, 미래를 향해 가느냐.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연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어요.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천천히 움직였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겁니다. 한국은 생산만 하는 하청 국가. 그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착각이었는지 저는 방금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서준이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영입 제안을 꺼낼 타이밍을 찾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강 근처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음식이 나오기 전 한서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일본 정부가 저를 원하는 이유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박사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만요?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아니면 상징으로서의 저요? 한국 천재를 데려왔다는 홍보 효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둘 다였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얼마를 제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은 들었습니다. 50억 엔이요. 5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한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으로 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교수님, 저는 MIT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구글에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전부 거절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한서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저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신 겁니까?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한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는 속도가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근성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서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도연 장관님 말씀이시군요. 알고 계셨군요. 한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공직에 계셨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30년을 바쳤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대단하다기보다 진심인 분이에요. 한서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술은 국가의 자존심이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면 영원히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MIT에서 공부할 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한서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기도 했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아, 삼성 하고 끝이었죠. 한국은 그저 생산기지로만 인식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바꾸겠다고. 더 이상 하청 국가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서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미국에서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가 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의 진심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교수님,
한서준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왜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했죠. 한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도 90년대에는 일본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술도 배웠고 시스템도 참고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따라가기만 해서는 영원히 2등이라는 걸.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로 했죠.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전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군요. 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았습니다. 한서준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교수님, 식사하시죠. 음식이 식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 청년은 단순히 뛰어난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사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교수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서준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이 일을 맡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사님을 데려오면 일본 반도체가 부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처음에는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 위에 반사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제가 믿고 있던 것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서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교수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25년간 한 분야에 헌신하신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진짜 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 한 명을 데려오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영입은 실패할 게 분명했습니다. 한서준은 일본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일본에 돌아가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반도체산업통상부 회의실. 테이블 한쪽에는 한서준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쪽에는 저와 일본 대사관 직원이 앉았어요.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님, 한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제안,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옆에 앉은 일본 대사관 직원이 물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한서준이 반문했습니다. 낡은 시스템 안에서 혼자 발버둥 치는 것. 몇 년 지나면 저도 지쳐서 떠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의사결정 구조, 정부와 기업의 협력 체계, 젊은 인재에 대한 투자. 이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저 한 명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서준이 말을 이어갔어요. 사카모토 교수님처럼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어요. 대사관 직원이 옆에서 뭔가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라던 미션.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한강이, 고층 빌딩들이, 그리고 한서준이 있는 연구센터가.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패했다고? 경제산업성 긴급회의. 나카지마 실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네. 한서준 박사는 일본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개인 영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말도 안 돼. 마츠오 부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돈을 더 제안했어야지. 100억 엔이라도. 마츠오 부회장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한국 애송이가 감히 일본을 거절해? 마츠오 부회장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어요. 이건 모욕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회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다른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정작 한서준이 지적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마츠오 부회장이 다가왔어요. 사카모토 교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설득을 못한 거야. 책임을 져야 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국 놈한테 약하게 굴었잖아.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지. 저는 참고 있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부회장님,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우리가 5년, 10년 뒤처져 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요. 한 명 데려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츠오 부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교수 주제에 뭘 한다고 그래? 25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이 자식이. 마츠오 부회장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님, 당분간 휴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제산업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편을 들었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5년간 일본 반도체를 위해 헌신했는데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SNS가 난리였습니다. 일본 교수, 한국 편들어 매국노 논란. 사카모토 교수 일본이 5년 뒤처졌다. 발언 파문. 누가 회의 내용을 유출한 거예요. 마츠오 부회장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텅 빈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25년. 제 인생의 절반을 바친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양쪽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일본에서는 매국노 취급, 한국에서는 영입에 실패한 사람. 저는 뭘 위해 달려온 걸까요? 책상 위에 놓인 한서준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한동안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뭐였을까? 일본 반도체의 부활?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텅 빈 연구실에서 저는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먼 곳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25년간 모은 연구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논문, 특허, 수상 기록.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기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전원을 꺼버렸어요. 매국노.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5년간 일본 반도체를 위해 달려왔는데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매국노가 되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피곤하고 지쳐있고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거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책상 위 한서준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서준, AI 반도체 전략센터. 저는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한강변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저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진짜 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동안 그 명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뭐였을까요? 일본 반도체의 부활?
아니었어요. 저는 과거의 영광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했던 그 시절. 일본이 최고였던 그 시대. 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세상은 변했고, 기술은 진화했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리고 저는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었어요. 바보 같았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서준을 데려오면 일본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천재 한 명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었어요. 느린 의사결정, 경직된 구조,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누가 와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뭔가에 홀린 듯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일 반도체 공동 개발 모델 제안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길. 그게 답이었어요. 일본의 한서준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 경쟁이 아니라 공존. 과거가 아니라 미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AI 기술과 일본의 소재 장비 기술을 결합하면 어떨까?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면? 젊은 연구자들이 양국을 오가며 협력하면? 밤새 타이핑했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안서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25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건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며 깨달은 것들의 결정체였어요.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한서준. 제목 새로운 제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님. 한서준의 목소리였어요. 제안서 받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교수님.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바뀌셨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영입하러 가는 게 아니라 협력을 제안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한서준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교수님,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제안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한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실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도연 장관님을요? 네. 반도체 산업통상부에서 공식 미팅을 잡았습니다. 차를 타고 정부청사로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두려움과 긴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도연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60을 넘긴 나이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제안서 잘 읽었습니다. 한도연 장관이 말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제안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며칠 전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경쟁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요. 한도연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말씀이십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교수님 개인의 제안을 일본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저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마츠오 부회장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저를 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일본 내부에도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젊은 연구자들, 글로벌 시장을 아는 기업인들. 그들은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도연 장관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교수님, 그가 말했습니다. 3주 후에 서울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유럽, 대만,
일본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일협력 모델을 발표하면 어떨까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정상회의에서요? 네. 양국 정부 차원의 공식 제안으로요. 한도연 장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교수님이 일본 측을 설득해 주신다면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기도 했어요. 3주 안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지금 저를 매국노 취급하는 그들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한도연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한서준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더 심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서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도,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처럼. 3주. 그 안에 일본을 바꿔야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을 만났습니다.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누가 먼저 나서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함께 나서면 됩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 다음엔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마츠오 부회장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카모토 교수님, 솔직히 현재 방식으로는 3년 안에 회사가 망합니다. 한반도체 업체 임원이 말했어요. 한국과 협력하는 게 답이라면 저희도 지지하겠습니다. 하나씩 동지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연구자 50명,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기업인 20명, 그리고 경제산업성 내부의 개혁파 관료들. 2주가 지났을 때 저희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일 반도체 협력을 촉구하는 일본 산업계의 목소리.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사카모토 교수, 반격 시작. 일본 반도체 업계 내부 분열, 한일 협력론 디스 자주 노선, 갈등 격화. 마츠오 부회장 측에서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저희 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요미우리 신문. 일본 최대 보수 언론이 사설을 발표한 겁니다. 한일 반도체 협력,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요미우리가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한다고?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혼자 가는 길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한국의 AI 기술과 일본의 소재 장비 기술을 결합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마츠오 부회장의 강경파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보수 언론마저 협력을 지지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카모토 교수님, 정상회의에 일본 대표단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매국노 취급을 받던 제가 이제 일본 대표단이 되었어요. 세상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정상회의 당일, 서울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대만, 일본, 한국.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무대 위에는 각국 대표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석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손에는 3주간 준비한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일 공동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가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은편에서 한도연 장관도 일어섰어요. 우리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한도연 장관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AI 반도체 시대, 우리 두 나라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이 협력 모델을 처음 제안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한도연 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일본의 사카모토 류이치 교수님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25년간 일본 반도체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믿어왔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일본 기술이 세계 표준이라고.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몇 주 전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생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는 나라가 되었어요. 일본이 과거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5년, 아니 10년 뒤처졌다는 사실이.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회장에 있던 일본 기자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지키느냐, 미래로 가느냐. 저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도연 장관을 바라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은 AI 반도체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합니다. 스크린에 협약 내용이 떴어요. 한국의 AI 설계 기술과 일본의 소재 장비 기술 결합, 양국 연구소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젊은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 신설, 5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공동 투자. 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이건 역사적인 규모의 협력이었습니다. 경쟁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함께 가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한서준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자리를 빌려 한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서준 박사님, 당신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합니다. 한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의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소중하지만 미래는 더 소중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도연 장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서준도 무대로 올라왔어요. 우리 셋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25년간 찾아 헤맸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활은 혼자 가는 길에 있지 않았어요. 함께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어요. 정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서울 한강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물 위로 노을빛이 번져나갔습니다. 한서준이 옆에 섰어요. 교수님, 어떠세요? 꿈만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3주 전만 해도 매국노 취급을 받던 제가 오늘 역사적인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교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서준이 말했어요. 변화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저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서준 씨. 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줬습니까? 처음에 저는 당신을 영입하려 온 사람이었잖아요. 한서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교수님 눈에서 진심을 봤거든요. 진심이요? 네. 일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셨어요. 방법은 틀렸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도 배웠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교수님, 한서준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오늘 협약은 첫걸음일 뿐이에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고 극복해야 할 장벽도 높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한서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가시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25년 전, 저는 반도체 연구를 시작하며 꿈을 꿨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가 되는 꿈을. 하지만 지금,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일본과 한국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꿈. 과거의 경쟁을 넘어 미래의 협력으로 나아가는 꿈. 그 꿈은 오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그걸 깨달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달은 순간이 가장 빠른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지금까지 25년간 일본 반도체를 연구한 교수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뒤처지고 변화를 선택하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기준을 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